우리 교재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냐면요. 이제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요. 잠깐 뒤로 가야 되겠네요. 제가 뭐 해놨는데. 자, 거기에 보시니까 19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지대 이론이라고 있죠. 요거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나옵니다. 농업이론. 그래서 교재마다 이렇게 입지 이론 쪽에 따로 집어넣기도 하고, 여기와 연결시켜서 그냥 바로 설명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지대 이론이라고 해서 지대라는 것은요,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줍니다. 무슨 임대료라고요?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 지가는요, 토지 가격을 줄여서 지가라는 겁니다. 토지 가격 줄여서요, 지가다. 어쨌거나 한 장 넘겨볼게요. 다른 거 지금 하지 마시고. 자, 거기에 196페이지 보시니까 아래쪽에 농경지 지대 이론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그 농지가 어떤 땅은 지대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다는 얘기죠? 요걸 쭉 얘기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지대 이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그려본다면 한 3명 정도가 이제 얘기했는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가끔 물어보니까 좀 정리하셔야 돼요. 자, 맨 먼저 차액지대설이다. 차액지대설.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 196페이지에 아래쪽에 차액지대설 있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어디 갔냐면 그 199페이지에 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있죠? 요거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 메뉴에 200페이지 메뉴에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있죠? 요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절대지대설, 세 번째는요 입지교차 지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지교차 지대설.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196페이지 사람 이름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이름도 간혹가다 뭐 어쩌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 오늘따라 유독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한두 명 정도 나온다면 뭐 기억나겠는데, 오늘따라 막 떼거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놈이 그런 것 같고 이놈이 이런 것 같고 해서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자, 이거 흑인들 있잖아요. 뭐 흑인들은 뭐 참 똑같이 생긴 줄 알았더니 다 보니까 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여기서도 이제 요건 이제 누가 하냐면 리카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리카도. 요거는요 마르크스, 자, 지구의 반을 불개했던 이러한 뭐 사회주의 경제학자인 마르크스. 요거는요 튀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튀넨. 그래서 사람 이름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큰일 났네. 자, 요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리 아시나요? 리차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차리. 전호마를 줄여서 절마 해줍니다. 차리, 절마. 입이 톡 튀어나왔네. 입이 뭐라고요? 톡 튀어나왔네. 차리, 절마.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입이 톡 튀어나왔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차리, 절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이, 절마 이렇게 합니다. 철이. 어떤 사람은 웃지도 않는데 제 이름도 모르나 봐요. 제 이름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입이 튀어나왔나요? 옆에 봐요. 뚝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왜 저보고 입이 튀어나왔다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전호마가 뭡니까? 전호마가.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철이 절마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차리 절마. 차리 있잖아요. 예? 차리.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데서 차리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나오잖아요, 애들. 거기서 나온 차리 이렇게. 자, 그래서 차액지대설은요 리카도, 절대지대설은요 마르크스, 입지교차지대설은요 튀넨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해서 위치지대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치지대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농지가 어떤 땅은 이제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항상 잘 모른다. 그럼 나중에 이제 결론 위주로 딱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결론만 기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리카도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지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된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요거는 뭐냐면, 자, 어떤 땅이 딱 있는데, 이 땅에다가 노동자분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 안 늘어나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면 더 이상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분 투입액 대비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걸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가을에 이제 그 낫지를 하려고 하는데, 낫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낫으로 막 벼도 베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낫지를 하는데, 2명 들어가서 할 때보다는 4명 들어가서 할 때가 훨씬 더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 8명이 할 때는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10명 정도 들어가서 낫지를 해야 딱 적당하다는 얘기죠. 근데 30명이 들어가서 낫지를 한다. 그러면, 자, 벼를 베는 게 아니라 잘못하다 옆에 있는 뭘 베요? 사람 발을 벨 수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생산성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수학 체감 법칙. 처음에는 수학이 이제 점점 체증하다, 나도 이렇게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하나만 있다, 농지가 하나만 있다면 여기다 노동자분을 투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생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요, 안 늘어요? 좀 노동자분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늘다가 더 이상 안 늘어나죠? 그럼 또 다른 농지가 또 필요한데, 이런 땅과 이런 땅은요, 비옥도가 차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차이 난다고요? 비옥도. 그러니까 비옥도가 결국은요,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절대지대설은요, 우리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농부들은 몇 명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농지를 갖고 있는 지주 있죠?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농사 짓겠다는 농부들은 무지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초과 수요 하에, 뭐 그렇다 손시더라도 정부가 땅을 뭐 갖고 있으면서 통제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유재산제, 그러니까 사유재산제, 땅을 개인이 소유할 겸 하는 거죠. 이런 게 결국은 지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절대지대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입지교차지대설은요, 수송비의 차이,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수송비 차이. 자, 그러면 한 간단히 알아볼게요. 여기 이제 지주가 뭐냐면 땅 주인을 지주라는 겁니다. 무슨 주인이라고요? 땅 주인. 지주가 이제 땅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땅을 딱 갖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상급지입니다. 아주 비옥도가 좋은 땅. 요거는요, 중급지. 얘는요, 하급지 이렇게 할게요. 자, 최열등지 이런 걸요, 하급지 해줄게요. 그러면 어떤 땅이든 그 단위 면적 땅, 예를 들어서 1제곱킬로미터당 이렇게 단위 면적당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다 똑같다고 치자. 뭐가 똑같다고요? 비용은 전부 다 50원씩 똑같다고 치자. 50원, 여기도 50원. 그러니까 요 비용에는 일단은 뭐가 포함돼요? 이 경작에서는 정상적인 이윤 있잖아요. 먹고 살 만큼의 이윤,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뭘 처리해요? 비용, 이윤, 정상적인 이윤도 다 여기다 포함시켜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는 아직은 여기는 전부 다 농부들이 그 지주한테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아직 지대는 지대가 뭐예요? 토지 임대료 있죠? 이 지대는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포함이 안 됐다고요? 지대는 아직 포함이 안 됐어요. 그리고 수익이라는 것은 내다 파는 가격을요, 수익해 줍니다. 그러면 상급지 같은 경우는 비옥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은 많아요, 적어요? 많고 품질도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다 파는 가격은 100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50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이 정도는 최대한 줄 의향이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까 정상적인 이윤 있죠? 먹고 살 만큼이면 여기다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으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땅은요, 요 땅은 80원이라고 치자, 수익이. 그럼 얼마 남아요? 30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3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 땅은 50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익이 얼마요? 이익이 0이죠? 이익이 0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은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자, 결국은 요런 땅을요, 한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한계지. 자, 이익이 0인 최열등지를요,
한계지 이렇게 가면서 자, 이 사람은 한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한계지로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좋은 땅에 대한 대가 있죠? 생산성이 좋은 거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지대를 결정한다. 대충 아시겠나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볼게요. 만약에 자, 밀가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서양에서 나온 이론 아닙니까? 서양의 주식은 뭐예요? 밀 아닙니까? 밀, 빵 먹잖아요, 빵. 그래서 밀 가격이 올랐다고 시작. 밀 가격이 오르면 요게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것도 커지겠죠? 자연스럽게 지대도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간다고요? 지대도 올라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요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라, 아주 뭐 논리적인 얘기 같지만 약간 허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냐면, 자, 이 사람의 논리대로 하면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아무리 이건 전부 1800년대에 나온 이론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1800년대 농경사회라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땅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지주가, 이때는 땅을 지주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주가 자기가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도 하나도 안 되는 걸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 지대는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지주가 돈 되니까 갖고 있는 거지. 돈도 안 되면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 누구한테, 조카한테 살짝 또 공짜로 빌려주기 전에는 지대는 다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땅이든. 이거 되겠나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좋다. 이건 도시라고 치자. 도시. 이 도시 인근에 이게 농지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여기는 농지들은 전부 다 농사지어서 밀농사지어서 여기다 내다 팔아야 된다고 치자. 내다 파는데 A라는 농지가 있고, 자, B라는 농지가 있고, C라는 농지가 있는데 셋 다 중급지라고 가정해보자. 셋 다 비옥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도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이 사람 논리대로 하면 전부 중급지라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농지는 지대가 비싸고 얘는 싸냐는 얘기죠?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요것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어쨌거나 유대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대화인데요? 안 된다 아닙니다. 지주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용하려는 농부는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농지를 공급하는 자는 몇 명 안 되죠. 사람 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를 소비하려는 수요자는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초과 수요라는 겁니다. 초과 수요다. 그러면 이 어떤 지역에 농지를 혼자서만 다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의 독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 마음대로 막 임대로 막 빌릴 수 있어,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 농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800년대에는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농부들은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때가 컴퓨터가 있습니까? 컴퓨터만 만들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농사 짓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주가 그 비싸게 농지에 임대를 부르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굶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지의 땅이라도,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자, 생각해 볼게요. 한계지는 자, 수익하고 비용을 빼면 뭐가라고요? 이익이. 어떤 땅이라고요? 영인 땅이죠. 그러니까 자, 비용이 50이고 수익도 50이라고 치자. 그럼 얼마라고요? 이익 영인 땅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계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를 부르겠답니다. 뭘 부르겠다고요? 지대를 부르겠대요. 예를 들어서 20원을 달랍니다. 얼마 달라요? 20원.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제 이 땅이라도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익이 전혀 생기지 않는 땅을 항상 빌려서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아, 이익이 안 나잖아요. 아, 비용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항상 돈 빌려서 누구한테, 지주한테 돈 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밀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70원 올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20원 남죠?
이렇게 해서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지주가 한 개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를 부르겠다, 올리겠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밀 가격을 못 올린다, 자 시장에서 안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원 남아야 되죠.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아까 요 비용에는 정상적인 이윤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포함된다고 했죠? 요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을 포기하고 결국은 이 돈을 줄 수밖에 없죠. 이건 일종의 노동력의 착취가 되는 겁니다. 뭐의 착취라고요? 노동 착취.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가 바로 마르크스의 논리입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지금은요 일단은 농지의 지대와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논리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근데 자 그럼 좋다. 그러면 비옥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걸 인정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튀네인이라는 사람인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고립국 모형이다 해줍니다. 고립국 모형이다. 이게 뭐냐면 마치 이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농지들은 전부 다 농사 지어서 여기다만 내다 팔아야 됩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농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다른 도시가 또 있다. 그럼 여기다 파는 게 낫겠죠? 수송비가 덜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도시는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이제 그 도시가, 어떤 나라가 있는데 섬처럼 생겼습니다. 그 딱 중앙에 뭐가 있어요? 도시가 있고 나머지 다 농지라는 얘기죠. 마치 섬처럼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나라로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셋 다다 뭐는 같다고요? 비옥도는 같다고 치면 지대는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임대료는 같아야 되죠? 근데 왜 이게 차이가 나냐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A라는 농지는 내다 파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적게 드니까 서로만 이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C라는 농지는요, 자 내다 팔려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니까 지대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A하고 C가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비옥도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비옥도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요 수송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송비. 그래서 결국은 이 농지와 이 농지는 수송비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자,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하시고, 이거 그냥 책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간단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간단간단히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왜 웃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간단간단히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알고 있으면은요. 34회 때 또 봐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34회, 32회, 33회, 34회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공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대학원 가려고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학원 가려면 대학원 가세요. 거기 가서 공부하세요.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에 합격한다는 자세로 공부하셔야 돼요. 간단히 딱딱 잘라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딱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그 빠른 속도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빠른 속도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고립국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자, 어디가 있냐면, 자, 200페이지 맨 위에 튀네인의 입지교차 지대설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모형을 통해서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농업 입지론까지 발표했습니다. 농업 입지론. 자,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의 그 지대가 차이가 난 이유는요, 수송비의 차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뭐의 차이라고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농업 입지론까지 발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입찰지대에 따라서 입찰지대 여기에 따라서 농업 입지가 결정된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입찰지대가 뭐냐? 아직은 지대는 아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대는 아직 고려하지 않은 순이익이 있다면, 순이익. 자, 요 정도만큼을 입찰에 붙었을 때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자, 약간 좀 까탈스럽습니다. 약간. 지대는 반영하지 않은,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죠? 요 순이익만큼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최대한.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라는 겁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입찰지대다.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갔어요? 자, 일단 순이익이 뭐예요?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 뺀 걸 얘기합니다.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다 뺀 거를요, 순이익해줘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어떤 땅이든 밀농사 진다 과정해 볼게요. 밀농사 지으면 내다 파는 거를요, 매출액 혹은 수익이라는 겁니다. 매출액 혹은요, 매출액 해줄게요. 매출액. 자, 여기서 각종 비용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빼야 이제 순이익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맨 먼저 빼야 될게요.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을요, 생산비라 할게요. 이거 빼야 되죠? 그리고 갖다 날르려면 수송비 들어요, 안 들어요? 수송비 들을 거 아닙니까? 수송비. 수송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그 농지를 빌려서 농사 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것도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아직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아직 고려하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만큼 남았죠? 그리고 항상 요 생산비에는 정상적인 이윤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그러면 입찰에 붙었을 때 최대한 이만큼은 지불할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요, 입찰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입찰지대다.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이 논리부터 알아볼게요. 입지교차대설. 자, 어떤 땅이든 일단 비옥도는 똑같다고 하자. 뭐가 똑같다고요? 비옥도가 똑같으면, 자, 이 단위 면적 땅 생산량이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비슷합니다. 생산량 비슷할 거 아닙니까?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셋 다 답을하고요? 같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도 같다고 치자. 같다. 셋 다 같다는 얘기죠? 근데 A라는 땅은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얼마 안 들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커져요, 작아져요? 무지막지하게 크죠? 그럼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C라는 농지 볼게요. C라는 농지는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이거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 돼요,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 있어, 없어요? 별로 없네요. 결국은 아까 A 농지하고 C 농지에 지대가 차이가 난 이유가 뭐야? 수송비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수송비. 그래서 외가고 나갈수록 자, 나가서 지대는 비싸죠, 안 비싸죠? 비싸지죠? 외가라 수송비는 많아지죠? 많아지잖아요. 근데 수송비가 많아지니까 지대는 낮아져요, 높아져요?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지가 교차되면서 지대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입지교차지대설 해줍니다. 뭐라고요? 입지교차지대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농업 입지론까지 발표했는데, 여기는 어떤 농업 입지하고 여기는 어떤 농업 입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농업 입지론 해줍니다. 자, 약간 좀 까탈스러운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딱 보니까, 젊고, 또 패기에 차이고, 명석해 보이네, 전부 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아닌가요?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이렇게. 자, 1제곱킬로미터가 있는데, 1제곱킬로미터당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있는가 하면, 자, 버터라든가, 버터, 치즈.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낙농업도 전부 다 농업 아닙니까? 낙농업이니까. 전부 다 농업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자,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죠?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양을 시장에 날리려면 이게 계속 날려야 되죠? 많은 양 시장까지 계속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양은 이제 자주 날려야 되겠네요. 트럭 수십 대로 계속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토지에서 낙농업 하는 거죠? 20만 제곱미터 광활한 토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1제곱킬로미터당 자, 적은 양을 버터나 치즈는 포유류 있잖아요. 양이나 아니면 그 소 같은 거, 우유 있죠, 우유. 우유를 발효시켜서 딱딱하게 그 굳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적은 양을 상대적으로요 1제곱킬로미터당 순위 그 적은 양을 애들은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죠. 트럭에다 확 싣고 한번 날르면 될 거 아닙니까? 보름에 한 번 정도 날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요 자주 날려야 되고 얘는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자주, 얘는요 어쩌다, 얘는요 많은 양을, 얘는요 적은 양.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자, 요거는 A, B, C라고 있다 합시다. A농지, B농지, C농지. A농지에서, 자, 채소농 하게 되면, 채소 과일농 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시자. 이렇게. 요 정도 되죠? 요만큼 정도를 입찰에 붙었을 때 지불할 용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입찰지대라는 겁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입찰지대. 근데 만약에 A에서, 이게 도시 아닙니까? 이렇게 도시 근처에 농지가 있어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A농지, B농지, C농지. 근데 A에서 하다가 B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채소농 하다 여기서 할 수 있죠? 여기서 하게 되면 그 수송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팍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갑자기 확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이익은 어떻다고요? 팍 줄어듭니다. 순이익은 뭐라 팍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할 때는 순이익이 팍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요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되는 겁니다. 채소나 과일농의 입찰지대 곡선 혹은요 한계지대 곡선 해줍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근데 자 이번에는 버터나 치즈농 볼게요.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을 어떻게 날라요? 어쩌다 날리면 되죠. 그리고 얘는 일단은 광활한 토지에서 낙농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곱미터당 순이익은 낮게 출발하는 겁니다. 20만 제곱 되게 큰 땅에서 1제곱미터는 얼마 안 되죠? 1제곱킬로미터당 순이익은 어떻다고요? 낮게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B지역에서 낙농업하게 되면 순이익이 이 정도 된다고 시작. 이 정도 되죠? 근데 B에서 하다가 C에서 하게 되면 수송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어가는데 조금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보름에 한 번씩 어쩌다 하면 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어떻다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 조금 떨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만큼에서 요만큼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거 있죠? 이게 바로 버터나 치즈농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아까 계산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렇게 좀 급한 형태로 그려진 거 있죠?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되는 겁니다. 채소나 뭐라고요? 과일농. 그 다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진 거 있죠? 이게 뭐라고요? 버터라든가 치즈농이 되는 겁니다. 버터, 치즈, 이렇게, 낙농업, 이렇게. 자, 드디어 이제 지주가 이제 농부들 불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불러갖고, 요걸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자, 요 농지를 좀 빌려주려고 합니다. 빌려주려고요. 입찰에 붙인 거죠? 그랬더니, 야, 나 이 농지 빌려주려고 하는데, 너, 채소농 너 한 달에 임대료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답니다. 얼마라고요? 이만큼. 근데,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요 요만큼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비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걸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손해보려고 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지주는 당연히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채소농한테 빌려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누가 입주한다고요? 채소라든가 과일농이 입주하는 겁니다. 채소나 뭐라고요? 과일농. 이렇게. 이번에는 요 땅을 볼게요. 요 땅을 딱 빌려러 가는데, 야, 너, 자,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요거 아닙니까? 얼마? 근데 최소농도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줘요? 버터농. 이번에는 요 땅을 보겠습니다. 요 땅. 요 땅은, 야,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한 달에 이만큼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최소농 너 얼마 주겠다 했더니 얘는요, 이거 빌렸다가 손해보죠? 여기가 이익이 나는 거고, 이 밑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수송비에도 못 미치죠? 이거 빌려고 안 빌려고요? 안 빌려고 하니까, 여기 누가 입주한다고요? 어디 갔어요? 자, 여기는요, 자, 버터나 치즈농. 버터 아시나요? 치즈농. 버터, 치즈. 자, 느끼한 것들 있잖아요. 버터, 치즈 느끼한 거.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입주한다고요? 여기 입주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농업을 뭐라고 하냐면, 채소나 과일 같은 걸 집약농업이다 해줍니다. 무슨 농업이라고요? 집약농업. 자, 안쪽에는 뭐가 입주한다고요? 집약농업이 입주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은요, 조방농업이라는 게 입주합니다. 조방농업. 자, 집약이라는 게 뭐냐면, 한정된 농지에다가 빼곡히 채워서 농사 짓는 거죠? 요걸요, 집약. 집약하면 느낌에 막 뭔가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방이라는 표현은 면밀하지가 않아서 엉성한 거 있죠? 이거 조방이라는 표현 씁니다.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면밀하지 않고 엉성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요? 조방이라 표현 씁니다. 그래서 조방농업 입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요거 볼게요.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딱 오시면 이렇게. 자, 거기 보시니까, 거기 200페이지 맨 위에 그림 하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자, 거기 이렇게 자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쪽 있고 이쪽 있죠? 그러니까, 요 안쪽에는 뭐가 입주한다고요? 채소라든가 과일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요 바깥쪽은요, 버터나 치즈 써 있죠? 느끼한 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돼요? 안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0%.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다만 안쪽은 뭐가 입주한다고요? 집약농업. 바깥쪽은 뭐라고요? 조방농업. 이게 입주하는 겁니다. 안쪽은 집약농업. 바깥쪽은요? 조방농업.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1페이지. 자, 201페이지 그림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입찰지대곡선, 다른 말로 한계지대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튀내는 지대란 매상고가 매출액입니다.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보았으며, 지대의 차이는 뭐라고요? 수송비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자, 니은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집약농업일수록 중심지에 가깝게 입지하므로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경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린 걸 뭐라고요? 급경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걸요, 완경사 해줍니다. 그 밑에 볼게요. 조방농업일수록 중심지에서 멀리 입지하므로 한계지대곡선의 기울기, 아니면요,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는요, 완경사가 되는 겁니다. 완경사다. 그 다음에 D급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토지용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뭐가 입지해요? 집약적 농업 입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이론을 이렇게 볼게요. 이 알론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라고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 알르니소입니다. 뭐라고요? 알르니소예요. 알코 말지 그냥 알르니소입니다. 이 사람은, 자, 이 티넨이 어렵게 만든 논리 있죠? 이 어렵게 만든 논문, 요거는 상당히, 자, 역사적으로 고무적인 논문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언뜻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런 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논문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갖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요거를 갖다 베낀 거 있죠? 베낀 사람 이름하여 뭐라고요? 알른소. 별명이 뭐라고요? 알르니소입니다. 그래서 요거 볼게요. 이거 도시토지에 응용해 본 겁니다. 어떤 토지라고요? 도시토지.
자, 여기가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상업지 같은 경우가 있고,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 하루에도 물건을 사고팔고 계속 교통비 들어 안 들어요? 들죠. 그리고 얘들은 도심지에서 층수 높은 곳에서 이용하죠. 상가 같은 거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순이익은 높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높게 출발해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 도시토지입니다. 도시토지인데, 자, 도시토지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순이익이 높게 출발합니다. 제곱미터당 순이익 높겠죠? 높으면서 얘들은 하루에도 계속해서 물건 사고 팔고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상가가 여기 있을 때에 비해서 여기 있을 때는요, 수익비가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 하겠나요? 우리 채소농 같은 경우는 여기 있을 때에 비해서 여기는 수익이 많이 들어가죠? 똑같은 논리로. 상점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는 수익비가 갑자기 더 팍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집니다. 이렇게 급한 형태로 이걸요 상업용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넓은 토지에서 한 1, 2층 지어서 공장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순이익은요 낮게 출발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근데 얘네들은 한 보름에 한 번씩 그냥 트럭으로 나른다고 치자. 그럼 어쩌다 나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집니다. 이건요 공업용 부동산이 돼요. 뭐냐고요? 공업.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교통비 들어 안 들어요?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덜 들어가고 공장보다는 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요 어중간한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주거용 부동산이 되겠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입찰에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사이에 두고 자, 요 땅을 빌려주는데 너 상점하려는 애,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주로 하겠다는 얘기죠? 임대료. 근데, 주택 넌 얼마 줄래 했더니 이만큼 주로 하겠다는 얘기죠? 공장 넌 얼마 줄래 했더니 요거밖에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입주해요? 상업용 부동산 입주하는 겁니다. 여기는 상업용 부동산, 여기는요, 주거용 부동산, 여기는 뭐가 입주해요? 공업용 부동산. 자, 우리 잘 보면, 우리 이제 도심 쪽 같은 경우는 뭐가 입주해요? 상가가 입주하고, 외곽 쪽은 뭐가 많아요? 공장 입주하고 중간에는요 주택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알론소가 요 이론을 이제 응용해 본 겁니다. 이걸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해줍니다. 알론소의 뭐라고요? 입찰지대 이론. 자, 문제 하나만 풀고서 끝나겠습니다. 뒤쪽에 한번 갈게요.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알론소 하나 있던데 아까. 자, 219페이지 볼게요. 알론소의 그 별명이 뭐라고요? 알론소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알론소. 자, 알론소의 8번 보겠습니다. 입찰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튜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켰다. 말이 좋아서 확장 발전시킨 거지 사실은요. 갖다 베꼈다 하시면 돼요. 2번 볼게요.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죠. 수송비는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생산비, 평균 생산비 같은 건 다 똑같다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다 가정해요. 그래서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며, 제가 아까 생산비에는 정상적인 이윤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이런 거 다 뺀 나머지가 뭐라고요? 이 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윤과 투입된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이익이 아니라 최대 지불 용이익. 아까 입찰에 붙였을 때 이만큼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최대 지불 용이익이라는 겁니다. 4번 해볼게요. 도시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 비하여 한정돼 있어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요 주택 볼게요. 주택만. 자, 이게 이제 주거지에 대한 한계 지대 구성은 아닙니까? 맞죠? 이게 아까 주택 있잖아요. 상가는 이렇게, 공장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 요거 이하로 넘어가 봐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더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요, 손해나는 거죠?
교통비가 더 들어가니까 오히려 손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상 나가려고 안 나가려고요? 안 나가. 요게 이제 주거 한계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주택이 있는데 그 이상은 주택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공장 같은 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주거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 나가면 오히려 교통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디냐면 5번 볼게요. 8번에 5번.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 요걸요,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도시의 뭐라고요? 주거 한계점. 근데 예, 요거는 논리 자체가 약간 좀 까탈스럽게 하네요. 근데 좀 할만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여기다가 약간 더 나중에 살점만 더 붙이면 됩니다. 약간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약간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냥 넘기시면 돼요. 예, 계속해서 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네요. 더 이상 이거까지 끝낼까 다른 거? 자, 저기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자,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죠? 이거 볼게요. 206페이지에 볼게요. 206페이지 맨 아래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있어 없어요? 이쪽 요거 좀 알아볼게요. 원래 이상하네. 다른 데는 여기까지 하면 2시가 넘어가는데 여기는 학생은 너무 막 명석해서 금방 이해가 가니까 금방 끝나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랍니다. 자, 도시 공간 그런 건 아니랍니다. 명석한 건 아니라네요. 이렇게. 자, 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그야말로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는 얘기죠. 요거를 얘기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냥 뭐 바쁘지 않은 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자, 어쨌거나 맨 먼저 도시는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이걸요 단핵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아니다. 도시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핵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도시 이론이다 해서 유상도시 이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인데 단핵 이론은 또다시 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자, 먼저 이제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무슨 이론이라고요? 동심원 이론. 요거는요, 선형 이론. 이렇게 합니다. 선형 이론.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을 갖다가 이제 합친 사람이 있었으니, 자, 요 세 가지를 다 합쳤다는 얘기죠? 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어쨌거나 이걸 다차원 이론 해줍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다차원 이론. 아, 여기도 큰일 났네. 사람이 애들 또 나오네. 참 큰일 났네, 오늘. 그러자도 지금 미국 애들 독일 애들 달려드는데 또 나오네. 여기도 한 7, 8명, 6, 7명 나올 건데, 이름 뺄까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자, 이거는 이제 버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버제스.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호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호이트라는 사람.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요걸 다핵심 이론이라는 겁니다. 요걸요, 무슨 이론이라고요? 다핵심 이론. 요거는요, 누가 얘기했냐면,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해리스와 뭐라고요? 율만. 자, 그래서 요 이론을 아까, 알르니 소가 튜넨 이론을 갖다 베낀 거죠? 요 사람은 더 웃긴 사람인데, 자, 요거 사람은 이제 시몬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침대에서 잠만 처질러 자다가 이 세 사람의 이론을 전부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누구라고요? 시몬스타입니다. 뭐만 처질러 자다가요? 잠만 처질러 자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베낀 겁니다. 그죠? 우리 있잖아요. 한글에서 블록 딱 씌워서 그냥 붙인 거 있죠? 그때는 한글도 없었겠네요. 이렇게. 이런 이론을요, 다차원. 그리고 요거는요, 현대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베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또 가라고요? 베리.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암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어떤 농구 선수가 있는데, 동부가 사투리로 뭐라고요?
미국 사투리 동보입니다. 동보. 동보를 선호해서. 동보를 아주 아니, 미국에 NBA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동보를 선호해서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그쪽에 가서 최선을 다했슈.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슈. 응?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유배당했슈. 뭐라고요? 유배당했슈. 다시 할게요. 자, 어떤 농구 선수가 있는데 동보를 어떻다고요? 선호해서 거기서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슈. 그랬는데 아주 실력 부족으로 뭘 당했다고요? 유배를 당했슈. 이렇게. 그러니까 동심원이론은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버제스. 그 다음에 선형이론은요, 호이트. 그 다음에 다핵심이론은요, 해리스와 율만. 그 다음에 유상도시론은요, 베리.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하지 마요. 자, 서부예요, 동부예요? 동보를 선호해서 최선을, 충청도 사투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경상도 사투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경상도 사투리 가면 34회 때 또 해야 돼요. 34회 때. 34회 때 있죠? 그러니까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슈. 그러니까 우리 그 백종원이 항상 무에슈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도 성적이 안 나와서 어떻다고요? 유배당했슈.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 더 해요? 네, 그만할게요, 이제. 이렇게. 자, 이거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심원 이론이다. 요거는 1925년도에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던 버제스라는 사람이 시카고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자,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 했더니 이렇게 성장한답니다. 아주 무식하게 잔잔한 연못에 돌을 딱 던지죠. 그러면 물결 모양이 퍼져나가요? 안 퍼져나가요? 엄청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도시가 이런 식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물어봅니다. 아까 튀네는 여기는 채소 들어가죠? 여기는 버터 이 정도 마시면 되는데 요거는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중천 근중통이다. 중천 뭐라고요? 근중통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맨 먼저 중심 상업지구를 얘기합니다. 중심 업무지구. 그리고 요거는요, 천이지구 혹은요, 점이지구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밖에 나가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근로자 주거지역. 요거 다른 말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 다음에 요거는 중산층 지역. 요거는요, 통근자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1920년대에 나온 이론 아닙니까? 그때 나온 이론입니다.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들어가냐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중천 근중통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울로 따지면 명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명동에서 약간 벗어나면은 을지로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무슨 인쇄소 같은 거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자잘한 공장 많이 있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요, 천이지구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데는 주변 지역이 주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을지로 근처 같은 데는 경공업 같은 게 많죠? 주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 근처에는요, 옛날에 3.1빌딩, 거기, 청계천 같은 데 있죠? 저소득층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이런 데가 뭐라고요? 근로자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벗어나게 되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있죠? 중산층 주거지역. 그리고, 자, 옛날에 1920년대에는,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그냥 외곽 쪽에 나가서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흑인들이라든가 거느리면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제 통근자 지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통근자 지역.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로 물어보는 게, 자,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 거기에 보니까,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의 니은번 있죠? 예, 이거는, 버제스 동심원 이론은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요, 도시 내부에 응용한 것입니다. 아까 튀넨도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어 없어요? 이런 모양 있었죠? 근데 요것도, 이런 모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트윈N의 이론은 1826년도에 나온 겁니다. 1800년대, 26년. 근데 요거는요, 1925년도에 나온 거죠. 100년 뒤니까 이 사람이 커닝한 겁니다. 트윈N이 커닝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커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면 가끔 물어보는 게, 디귿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무슨 관점이라고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약한 자인 주변에 있는 농지나 임야를 막 침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꿔 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걸 중시한 겁니다. 자, 생태학이라는 게 생물들 간에 어떤 치고받고 싸우면서 잠식해 나가거나 이런 거 하죠. 이런 걸 생태학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주변에 약한 자인 농지나 임야를 막 침입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접근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읍번도 매우 자주 물어보는데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한다는 얘기죠. 몇 편 기억하세요? 저소득층일수록 어디에 입지한다고요? 자,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쪽에 입지한다고요? 도심 쪽. 자, 이 도심 쪽에 자꾸 입지하려고 한다. 왜냐? 이쪽에 입지하죠? 돈 많은 사람은 바깥쪽에 입지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도심 쪽에 입지해야 옛날에는, 자, 근로자들은 자동차 있어 없어요?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니니까, 일단은, 이런 쪽에, 안쪽에 있어야 일단은 고용기회가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교행. 그 다음에, 걸어 다니기도 쉽죠?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걸어 다니려고 하니까, 차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접근성이 양호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입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망 같은 걸 전혀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선형이론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얘기는 한문으로 부채꼴 모양 선자입니다. 무슨 모양이라고요? 부채꼴 모양. 그래서 자, 이 사람은 1939년도에 미국의 142개 도시죠. 요거 전부 다 끄집어내서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간단히 마시면 돼요. 이걸요. 호이트의 뭐라고요? 선형 이론해 줍니다. 호이트의 뭐라고요? 선형 이론. 그래서 요거는 중심이 되는 내용은 내용의 기억번의 세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에 교통 노선을 따라서 무슨 모형이라고요? 부채꼴 모양으로 혹은요 축연상을 이루면서 나타난다 해서 이걸요 부채꼴 모양 이론, 축연상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에 고급주택은 교통망의 축에 가깝게 입지하고 중급주택은요 고급주택 인근에 입지하며 하급주택은요 반대편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논문은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물어봅니다. 근데 얘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뭐냐면 중심상업지구입니다. 자, 중심상업지구인데, 이 사람은 여기 도로를요, 어떻게 그렸냐면 이쪽에다 이렇게 도로를 딱 그렸고, 여기다 도로를 딱 그렸는데, 도로 있잖아, 도로. 먼저 요거는 도시와 고속도로입니다. 서울의 이제 올림픽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산업도로입니다. 무슨 도로라고요?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있죠? 이렇게 그리면서, 자, 아무래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 있잖아요. 이런 동네는 이제 뭐가 입지하냐면, 이런 식으로, 도매라든가 경공업들이 입지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 이거 안 물어본다고 했죠? 결론만 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림픽대로 이런 거, 타고 다니면, 30억, 40억짜리 아파트가 즐비하죠? 고급 주택들 입지합니다. 교통이 아주 좋고 이런데, 한강도 다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입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러한 도매라든가 경공업지대 이런 데는 주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근처는 주거 환경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저급 주택들이 입지합니다. 하급 주택 혹은 뭐라고요? 저급 주택들이 입지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어중간한 지역이 있어 없어요? 이런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은요, 중급주택들, 중급주택들, 어중간한 지역, 이렇게 입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것만 기하시면 돼요. 고소득층일수록 교통망이 좋은 곳에 입지해요? 나쁜 곳에 입지해요? 교통망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거기 보시니까,
디귿번 볼게요. 고급주택은 교통망의 축에 가깝게 입주한다는 얘기죠. 주요 간선도로 가는 겁니다. 주요 간선도로 축에 입주하는 겁니다. 도시와 고속도로 이런 데 입주하고, 중급주택은요 고급주택 인근에 입주하죠. 그리고 하급주택은 이 근처에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저 교통이 아주 안 좋고 주거환경도 아주 안 좋은 데 있죠. 근데 입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다 핵심 이론 알아볼게요. 자, 이게 왜 부채꼴 모양이냐면, 여기 한번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 안 물어본다고 했죠? 이거 다 반 자르면, 요렇게 된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 부채춤 추면은 부채를 탁 피죠? 이제 탁 피면 어떤 모양이에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뺑뺑뺑 돌면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한번 돌아가잖아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부채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유튜브에다가 부채춤 치세요. 뭐라고요? 부채춤. 그럼 요거 나옵니다. 세 명이서 이렇게, 한 명은 여자는 앉아있고 두 명 위에 서서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세 명 있어야 됩니다. 한 명 안 돼요. 혼자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차원 이론 알아볼게요. 다핵심 이론. 요거는, 자, 1945년도에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라는 사람이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런던. 근데 제가 이제, 런던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예? 런던 가봤습니다. 어디 가면냐면, 경상남도 남해에 가시면, 남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런던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마을 가갖고 제가, 한 컵당, 이 맥주가 한 컵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10,000원입니다. 10,000원짜리 딱 먹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런던은 아직, 예, 런던은 여기는 가봤습니다. 런던 마을 없는 것 같은데, 약간 구라친 건데, 독일 마을은 갔었습니다. 독일 마을 갔어요. 소세지하고 먹고 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비싸다고 안 사겠다고 하는 걸 제가 팍팍 우겨서 사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여기는 이제 다핵심 이론은 제가 런던은 잘 모르는데 서울은 잘 알아요. 어디 잘 안다고요? 서울. 그래서 서울 보면 여기 보면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죠. 상업지가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로 같은 거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도시가 성장할 수 있죠. 여기 가면 무슨 전시회도 많이 하고 연극도 많이 하죠. 문화의 도시 성장할 수 있고, 대학로 여기는요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공업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헤란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신흥상업도시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핵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가지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다핵심 이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 보니까 다핵 이론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내용에 1번에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도시의 핵심은 하나가 아니라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는요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얘기죠. 복수의 핵심 주변에 발달한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이 동종활동은 집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종활동끼리는요 상반된 이익을 추구하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 주택끼리 있으려고 하죠. 그죠? 이해가, 자, 동종활동은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택하고 공장은 같이 있으려고, 안 있으려고요?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이종활동끼리는 떨어져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옛날에 명동은 이제 지대가 비쌀 거 아닙니까? 비쌀 거. 근데 아주 옛날에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논밭이었겠죠? 아주 막 뽕밭 이런 거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동의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체들이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한 활동에 따른 특수시설, 예를 들어서 항만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시가 또 성장할 수 있죠. 항만용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다핵심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요 동보를 선호해서 최선을 뭐라고요? 다이슈. 근데 요 세 가지 이론을 어떻게 하고요?
잠만 처질러 자다가 합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요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도시가 커나간다는 차원이다. 도시화 차원에서는 뭐가 많은다고요? 동심원 이론이 맞는다. 도시가 어차피 논밭 같은 걸 잠식해 나가면서 커나가죠. 근데 사회 계층 차원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선형 이론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은 교통이 좋은 곳에 입주하죠. 돈이 병 없는 사람들은요 교통도 안 좋고 주거환경도 열악한 데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다익심 이론이 맞다. 인종별 분류 차원. 예를 들어 LA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자 백인 거주 지역, 흑인 거주 지역 이렇게 잖아요. 그리고 한인 거주 지역, 여기는요 난민 거주 지역 이렇게 구분하죠. 이렇게 구분해서 살고 있잖아요. 흑인 말 같은 게 따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익심이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210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맨 아래 두 번째 줄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등의 이론이 종합해서 도시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는 무슨 이론을 제시했다고요? 다차원 이론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이 정도 마시면 돼요. 이 정도. 그리고 거기 베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유배당의 시효 있죠. 이 사람은 자 그 두 번째 볼게요. 현대는 자동차 시대라 할 수 있으므로 간선도를 따라서 토지용의 효용이 중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자생도시, 뭐 스스로 생겨난 도시를 가정했는데, 요거는요, 저 계획도시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예전에는 다 뭐였냐면, 뭐 논밭 이런 거 있습니다. 논밭.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여기 추천적으로 가다 보면 이런데 이런 거 이런 도시 없었어요. 도시를 만든 겁니다. 새롭게. 우리 동탄 같은 데 보죠? 동탄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이제 중앙에 이제 센트럴 파크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딱 해서 이걸 딱 먼저 중심을 잡은 다음에 도시를 설계하는 겁니다. 종이에다 대고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간선도로. 간선도로가 뭐냐면 도시의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요, 간선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인천 쪽이라든가, 뭐 이제 수원 쪽이라든가 가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사형 형태의 도로를 먼저 설계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해 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업무시설이라든가 주택들이 어디에 입주해요? 이런 데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데. 간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해서 막 입주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주하냐면 이런 식으로 입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게 마치 뭐처럼 보여요? 리본처럼 보이지 않나요? 요 리본 아닙니까? 리본, 이 사람 없네요? 리본, 어디. 요즘 생활이 힘든가 봐요? 리본도 안 차고 다니게. 그냥 뭐 머리 그냥 사정없이 풀어 헤치고 다니시네. 이렇게 묶고 다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요게 이 유상, 요 유자라는 게 한문으로 리본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모양이라고요? 리본 모양. 그래서 간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리본 모양으로 확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거 안 봤는데, 책은. 거기 마치 리본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있잖아요, 거기. 리본. 여기 리본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리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늘 끝나고 나가면 머리 이렇게 뒤로 묶고 다니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리본을 안 차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 2월 달은 너무 문제 푸는데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계속 문제도 계속 풀긴 할 텐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정책론, 다음 주부터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인 정책, 투자, 금융,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얼른 들어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